민주당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규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간 신경전이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전해드렸지만 민주당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국민보고대회 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외치는 목소리가 뭔지부터 짚고 가보도록 할까요? 국민보고대회죠. 한마디로 국회 내에서도 민주당이 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보통은 일요일부터도 보통은 국회는 움직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기사도 다 나오고 합니다. 상임위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다 각 회의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국민 앞에 나가서 이건 집회라고 표현하는데 전 집회는 맞지 않다. 국민께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 것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이거 일회성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께 정말 보고를 하는 것인데 잘못된 보도 아니면 왜곡된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하는 것이겠죠. 국회 내에서 아무리 했지만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일례를 몇 개만 제가 좀 사실관계만 좀 찝어볼게요. 네. 지금 에너지 바우처 국민의힘 현수막 다 걸었죠. 277만 가구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다. 전국에 그 현수막을 다 내걸었는데요. 실은 거의 100만 가구가 아니에요. 179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거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난방비 추가 3천억 원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거 언론에 살짝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3천억 원을 내년 난방비에 반영을 한답니다. 이거 추가해 준 거 맞습니까? 추가 지원해 준 거 맞습니까? 이거 모르셨잖아요. 많이들 모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 보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광판에 대통령이 광고한다고 하셨습니다. 홍보한 거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수출이 아주 최대로 좋다 이런 분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25년 만에 무역 적자 최대 위기입니다. 25년 만입니다. 왜 이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런 것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전광판 광고 말씀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요. 조달청 들어가서 봤습니다. 수의 계약인지 뭔지 몰라요. 국민 예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계약에 체결돼서 이루어지는지. 이 정도까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마이크 잡고 국민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국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선택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안 되고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파급력 있게 국민께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국민보고대회 좀 짚어주셨는데 현장 모습 보면 이 대표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부터 인파들까지 상당히 몰렸더라고요. 이번 모임 어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나 언론에 보도되는 게 다 그대로 사실은 아닐 수 있겠죠. 이걸 바로잡는데 지금 이제 이름이 보고대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그전에는 규탄 집회였습니다. 또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검사 독재 규탄 집회였고 그전에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위원들이 퇴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전국 당협 사람들을 동원해서 숭례문에서 저런 집회를 하는 게 보고가 잘 되느냐 그 문제는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러면 오늘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 규탄 집회 핵심 뭐냐? 이분들 내심 윤석열 정부 무력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이재명 방탄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이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같이 한번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뭐를 이렇게 줬다. 제3자 뇌물이다, 뇌물이다 이래서 퇴진과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라는 것만 있었지만 그 당시 최서원 딸 정유라에게 60억짜리 뭐를 줬네, 미래 얼마 줬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나오는 혐의 한번 보십시오. 이건 권력형 비리입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이재명 대표 요새 그런 얘기예요. 법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유죄를 받지 않지 않았느냐. 당시 박근혜 대통령 똑같았어요. 혐의를 받고 있던 이유도 비중이 훨씬 낮았고 권력형 비리라 60억 말 이 정도였어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 하나씩 보십시오. 대장동 지금 7천억 얘기 나옵니다. 대북 순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서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이 집회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재명 퇴진 집회가 돼야 되는 집회입니다. 여기서 아니 암만 국민들이 요새 같은 시대에 장애 집회를 열어서 보고대회를 한다는 민주당의 설명을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합리적인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이후에 사실 뭐 이전에 이번 집회 때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도 거론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그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주말 동안 좀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6일에 어떤 결정들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그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결론은 아마 국회의원들도 모르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의견이 잘 조율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외쳤던 목소리가 오늘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12구 참사의 유가족이 대통령의 사과를 원한 것이고, 지금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그 수사가 다 됐지만 진상규명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봤을 때도 책임자 처벌이 아직 안 되어 있다.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상민 장관이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다 책임져야 될 장관이죠. 보통은 지금까지 이런 경우, 이 정도로 국민의 희생이 있을 때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이렇게 쳐주시면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국민께서 보시기에도 이것은 잘못됐다. 많은 여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퇴진 집회 참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국민들이 하셨던 집회예요, 솔직히. 얼마나 답답하면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가서 있고 싶겠습니까? 저도 거기 있어봤지만 너무 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끼리.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지만 왜 저렇게 추운 곳에 아스팔트 위에서 저런 목소리를 내는지 대통령이 들으셔야죠. 그런데 안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뭐 이재명 방탄 말씀해 주시면서 국민의힘 특히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는 전 정부 탓, 무슨 일만 있으면 전 정부 탓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집회 나간다고 이재명 방탄 됩니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 나가섰어요, 솔직히. 근데 무슨 방탄이에요? 지금까지 방탄한 게 없는데요. 전 정부 탓. 제가 전기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한다. 후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께서 후보일 당시에는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 난방비, 전기료 인상 안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거 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께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지 않는 것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로 그대로 알리는 것을, 그 국민 목소리를 방탄이다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대통령이지만요, 지금부터 제대로 듣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제대로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당 내부적으로 좀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얘기들 계속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 귀국 직후에는 이 대표를 모른다라고 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고 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여러 가지 좀 관련성이 있는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탄핵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그거를 지금 한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러면 안 물러난다. 그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해임 건의안입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탄핵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탄핵은 뭐냐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생각할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내립니다. 근데 탄핵이 소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장관과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사실 제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가장 쓸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관들 탄핵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장관 일을 못하고 권한과 직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많이 하면 지금 민주당 절반 넘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국무회의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건 아니다 해도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그전에 또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했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거는 지금 이경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목소리를 들어라 내지는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거하고는 전혀 법률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화영 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비리 혐의들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요. 그 밑에 평화부지사가 있습니다. 이화영이라는. 그 밑에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동 혐의도 똑같아요. 거기에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 정진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 김만배, 유동규가 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정진상도 마찬가지고 정진상은 1심 판결은 안 났지만 우리나라 그 법 절차의 처음인 구속작부심에서 구속이 결정이 됐어요. 판사들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화영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공통적으로 다 두 사람한테 주로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김성태는 어떤 건 모르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김성태가 주로 논의한 게 이화영이고 김성태도 구속됐고 이화영도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화영을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사실 이름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거 대북사업 전담하고 독점 이거에 대한 사실 거의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이화영도 구속되고 김성태도 구속된 마당에 지금 800만 불이 북한에 송금됐다 이 얘기는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 와중에 신작 수설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 사이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는 지금 이 과정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이견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금 대북송금 관련해서 구속돼 있다 말씀 주셨는데 대북송금 관련해서 구속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검찰에서도 그거 있었고 언론에서도 언론 플래그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파면 팔수록 뭐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수부 책찍근 검사 그 사람이 나오니까 갑자기 대북송금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대북송금 관련돼서 팩트가 뭔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9년도 1월 17일 날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완전 허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 동석했던 경기도 관계자도 자기 기억에는 전화 통화 연결해 준 적이 없다. 언론에서도 이재명 지금 대표는 전화 통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팩트를 있는 그대로 말을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주변에서 그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고는 하는데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저같이 대표하고 지위를 따질 수 없는 저 같은 사람도요. 저녁이면은 누가 전화 바꿔주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다른 자리에 있고 이렇게 저녁 자리 하시면서 저 바꿔주는 경우 저도 많으니까 이재명 대표나 그때 당시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만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 모르는 사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했다가 검찰에 들어가니까 전화통화를 한 번 했다고 얘기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바꿔줘서 전화통화를 한 번 했다? 이게 아는 사이입니까? 그렇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전화통화 그래요. 한 번 했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이니까 저녁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중에서 300만 달러를 이재명 그때 당시 지사를 위해서 했다라는 주장이 갑자기 검찰에 들어가자마자 입장이 바뀌었어요. 300만 달러 이재명 대표를 위했다라는 물증 지금까지 없습니다. 말만 있어요. 전화통화를 건너서 해줄 만한 사람인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원인, 근거도 이거는 이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요, 저는 검찰이 좀 무리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모르는 사이다라는 데 좀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 일단 네.
제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혐의가 어떤 구조라는 걸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진상이 지금 구조가 정진상이 다 대장동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김만배하고 이재명 대표가 전혀 뭐 모르는 사이고 전화통화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 집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정치 전략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쪽에 논리가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논리를 자꾸 단기적으로 써요. 예를 들자면 성남 FC 구속했을 때 민주당 대변이나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해요. 야, 대장동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FC 가지고 구속했다. 이렇게 그 일주일 있다 대장동 구속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김성태를 처음으로 한 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이에요. 지금 이화영, 김성태 그리고 김만배, 정진상이 전혀 별개의 건으로 지금 접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쌍방울이 다시 들어와요, 김성태가.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게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화영은 뇌물혐의 맞습니다. 근데 이화영이 지금 대북 송금 혐의가 아니라고 그게 뭐 원래 이걸로 하다가 왜냐면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그게 이제 판사들이 이 구속영장을 심사해서 신청을 허가해줬다는 얘기는 그건 어느 정도 혐의가 된 겁니다. 근데 야, 너 처음에 이걸로 신청했잖아. 그럼 다른 죄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솔직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요, 지금 갑자기 16위에서 8단계 떨어져서 25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23위에서 16위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8단계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걸 좀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 탄압에 윤석열 정부가 전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쓰러뜨리는데 정치 에너지를 모두 쏟는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해외 언론에서 그것도 되게 유명한 언론에서 이걸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 얘기를 이거는 꼭 떨어졌다. 근데 왜 사실관계를 그런지 말씀드리고 이거 사실관계 저희 있는 예. 그대로 팩트를 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대장동 건 물증 나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1년 반을 털었어요, 진짜로. 털었다는 표현이 정말 적합할 정도로 수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재명 관련된 물증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FC 물증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그 유명한 검사들이, 머리 좋은 검사들이 부장검사급만 60명입니다. 거기에 밑에 일반 검사들이 있고 밑에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붙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털고 있는데 물증이 어떻게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 것도요.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했다가 없잖아요. 그래 갑자기 대북 송금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던 해외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건 사실관계는 꼭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얘기는 그 정도로 하죠. 이재명의 대표에 대해서 물증이 안 나왔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 모든 얘기를 해도 저희가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2016년 이재명 대표만큼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 하야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밝혀진 혐의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구속적 부심 이런 게 훨씬 심각하다. 그러면 물증이 안 나왔더라도 같은 원칙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제가 이제 정치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지수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이게 어떤 거냐면 민주당에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들 해요. 어떤 지수가 나오면. 근데 일단 어디서 얘기했다. 그 하나 가지고 근거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뭐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인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 얘기를 민주당이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한 수치. 저도 궁금해서 원본을 봤습니다. 하나에 18위에서 20몇 위로 떨어지면 그 구체적인 인덱스가 어디서 나왔냐? 적대적인 정치 문화에서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적대적인 정치 문화, 거기서 설명하는 항이 뭐냐? 정치 지도자들이 갈등을 이렇게 융합하고 하지 않고 대선 불복 그리고 양극화를 이끌어낸다. 이거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아니다 해서 점수가 떨어졌고 거기에 어디도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저도 원본을 보고 말씀드렸던 네. 것이고요. 적대적인 정치 문화 지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선 불복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민주당의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저같이 방송 패널을 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 가장 빠르게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가 이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선 불복 이 얘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한다. 민주당에서 이 언급이 전혀 나온 바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대선 불복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이 대표는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선고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 1심 판결 적절했다고 보세요? 제가 이 법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건하고 조국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흔히들 이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 전에 연전연승하던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는 늪이다 늪.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의 신뢰입니다. 정치는 어차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약속을 하고 국민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정경심 그 교수 15개 혐의 중에 12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조국 교수 지금 3가지 건의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그 민주당에서 조국이 무죄다, 조국 100만 촛불 집회 했던 분들은 최소한 정계 은퇴는 아니어도 사과는 해야 됩니다.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국에 대한 2년 실형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니고요. 정경심 교수 5년 실형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건이면 우리가 그때 15개 혐의대 조국이 무죄다, 내가 조국이다, 그렇게 했던 일반 국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 지지자들이 아니고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그거를 강변하고 국민 여론을 오도했던 분들은 최소한 지금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은 나와야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고 자기가 근데 이게 무죄다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분들은 그게 제가 이재명 대표가 늪이다라고 하는 게 한번 신뢰성을 정당이 잃으면 국민들의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최소한 몇몇 책임 있는 분들은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 전 장관 관련돼서는 이거 수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시작된 얘기가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끄러웠던 것이 사모펀드였습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기소조차도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정말로 정치권에서 정말로 죄인처럼 그렇게 거의 좀 과격한 발언을 좀 쓰면 난도질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진짜 사모펀드 뭐가 있었나라고 믿을 정도로 그런데 검찰이 기소도 못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기소돼서 지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이 제가 하나 좀 입시 비리 문제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시 비리 문제인데요. 자기소개서 초안을 조 전 장관이 딸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해 줬다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솔직히?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해 줬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그리고 인턴십 과정에서 동양대,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학생이 경상북도에 있는 동양대까지 인턴십을 합니다. 인턴십을 왔다라고 증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날짜가 조금 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이거 정확히 날짜는 그거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 것보다 인턴십 실제로 한 것보다 더 많이 기재된 것처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죄라고 인정을 됐습니다. 그러면은 입시 비리? 그럼 저는 한동훈 장관의 자녀 입학, 미국 대학교 입학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논문 본인이 대신 썼다. 케냐에서 내가 대신 썼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처조카들 미국에서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것은 미국 입학이 취소될 예정이다까지는 제가 언론에서 확인됐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취소될 예정인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거 수사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입시 비리하면은 우리 김건희 여사를 얘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시인했습니다. 돋보이고 싶었다고요. 돋보이고 싶었다고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걸 왜 수사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했고 인턴십 그거 날짜 그거 때문에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 전 장관이 아무 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법이요 모든 국민한테 동등하게 법의 잣대가 동등해야 된다 최소한 전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편향된 수사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는 그래도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해야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조국 교수가 알고 있었느냐, 조국 교수가 가해했느냐 문제에서 조국 교수 유죄가 인정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중요한 건 서울대 인권법센터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어떻게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유죄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조국 교수도 그 단체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유죄들도 그거죠. 그거는 이제 뭐 이 법률적인 판단이 어떤지를 떠나서 딸이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게 뇌물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는 더 사실 이게 조국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유재수 감찰무화입니다. 유재수가 그 관련 업자들한테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도 이것도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때 수행비서였다는 사람이에요. 수행비서였다 아니다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분 채찍군 수행비서였다 그러는데 이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업자들한테 뇌물을 받은 오피스텔 받고 뭐 이런 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근데 민정수석이 원래 그거 감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인연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한테 감찰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분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중에 부산 경제부지사를 갑니다. 부시장을요. 그래서 이게 유죄를 받은 겁니다. 네,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한마디 해주셨으니까 정부 인사 감찰 무마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감찰 무마 관련해서는 이것은 재판장에서도 재판장에 있는 판사들조차도 이것은 이견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의견이 아니어서 이견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던 부분이고 조 전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죄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짧게요. 조 전 장관 입시 관련해서 자녀 입시 관련해서 무조건 잘못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비판을 해주셨잖아요. 그 똑같은 비판하는 그 정도 눈높이로 한동훈 자녀,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비판하실지 그 얘기를 오히려 저는 더 묻고 싶은데 시간상 그냥 그것을 국민의힘 내부에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3월 8일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인데 김기현 의원이 어제 나경원 전 의원 집을 방문했었다라고 밝히면서 좀 이 부분에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의 손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도 이번에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용기 있는 불출마, 용기 있는 출마가 보통인데 이해할 수 없는 용기 있는 불출마를 하셨어요. 나경원 의원이 용기 있는 불출마를 이유 없이 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이유 없이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앞뒤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는 만약에 돕는다면 김기현 의원을 도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약간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뭐 가족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 국민의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기 있는 불출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국민의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을 저도 직접 언론에서도 보고 좀 그 기자들 취재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을 유추해봤을 때 안철수 의원을 지금 갑자기 돕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돕는다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안 의원도 나 전 의원 불출마 이후에 여러 번 연락했고 또 연락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앞서 대변인께서 짚어주셨다시피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김기현 의원 쪽으로 나 전 의원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일단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스펙타클하죠.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이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스펙트럼도 되게 넓죠. 예를 들자면 천하람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뭐 당대표가 되면 친윤들 다 공천 안 주겠다. 저는 이제 말은 좀 심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면 네. 이제 한 가지만 보시죠.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지는 윤심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총선을 얼마 안 남겨도 1년,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되시는 분, 내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신 분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전에 수면 밑에서 다 하던 일들입니다. 공천권 가지고 협박하고. 근데 저는 제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한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도 내가 당권 잡으면 윤핵관들 다 날리겠다. 지금 천하람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전에 안 보이던 모습,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안 보이던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게 그전에 없던 모습이 아니다. 그전에 수면 밑에서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방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꼭 지키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공천권하고 다 관련이 있는 얘기고 그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이게 마지막으로 수습되는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가느냐 문제지. 네. 지금 뭐 천하람 같은 사람도 있고 김기현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예측과 달리 예를 들자면 나경원 의원이 저기 출마 안 한 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압력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떻게 합니까? 지지율이 김기현한테 안 올라가잖아요. 안철수 후보한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을 보면 되게 그 결말을 어떻게 해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김기현 의원이 나 전 의원에게 또 다시금 손을 내민 것 같은데 그걸 잡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저는 이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 손을 잡는다고 나경원 의원을 그 전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기현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봤으면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한테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설명이 네.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우리 당 책임 당원들이 어느 정도의 상식과 어떤 원칙하에서 표심을 결정하느냐에 의해서 달려질 문제지 김기현,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끝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장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